우리는 시장보다 똑똑하지 않다. 그러니 시장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시장은 추세라는 것을 통해 미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추세를 중심으로 시장의 이야기를 듣고 시장의 흐름을 따른다면 얼마든 돈을 벌 수 있다. 안녕하세요, 라이크북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주도주 투자 수익의 정석입니다. 지은이는 김진, 출판사는 체인지업 출판사입니다. 이 책의 저자님은 21년간 프랍 트레이더로 활동하신 분으로 쉽게 말해서 기관 투자자 출신이십니다. 프랍 트레이더는 고객의 자산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자산을 운영하다 보니까 좀 더 엄격한 위험관리 규정으로 통제를 받고 성과 측정 역시 매우 까다로워서 오래 활동하기 어려운 직군이라고 합니다. 그런 곳에서 20년간 연간 손실 0원, 한 해 최고 수익 250억을 달성하신 것은 정말 대단한 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추세 추종 투자와 손익비 전략 그리고 주도주 투자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를 얻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영감을 받은 부분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을 따로 뽑아서 영상을 구성하였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을 담을 수 없기에 기회가 되신다면 직접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냥 틀어놓으시고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년 동안 기관 투자자로 살아남은 이유. 내가 근무를 하는 동안 2001년 9.11 테러, 2008년 금융위기, 유럽의 재정위기, 2015년 중국 증시 폭락과 브렉시트, 코로나19 등을 겪으면서 나에게 주식은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하는 투자 자산으로 여겨졌다. 그러한 인식 덕에 재직 기간 동안 연간 기준 손실을 거의 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지 않는 방법에 대해 묻는다. 답은 간단하다.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지 않았고 시장이 좋을 때 주식 투자를 열심히 했을 뿐이다. 시장이 좋지 않을 때 애써 수익을 내겠다는 허황된 욕심을 품지 않았고 그 덕에 큰 수익은 내지 못했어도 큰 손실을 피할 수는 있었다. 기관 투자자가 되다. 내가 처음 주식시장에 들어선 것은 과거 동양증권 명동지점의 PB로 뽑히면서부터였다. 시작은 여느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는데 재무제표의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려 했고 기술적 패턴을 알고 있으면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퇴근 후 회계학원에 다니거나 기술적 분석책을 사다가 매일 그래프와 씨름하곤 했다. 그러다 운 좋게 꽤 잘하는 영업사원으로 회사에 알려지게 되면서 리서치 센터에 들어가게 되었다. 리서치 센터에서 더 체계적으로 주식 투자를 배울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늘 기관 투자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품고 있었다. 마침내 리서치 센터에서 사내 주식 운용 부서 프랍 트레이더로 옮길 기회를 잡았고 그 부서에서 나의 역량을 뽐낼 수 있겠다는 그럴싸한 포부를 갖게 되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투자 지식이 진짜 돈을 버는 것에 그리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몇 개월도 걸리지 않았다. 돌이켜보면 당시 나는 엄청난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다. 그토록 바라던 기관 투자자가 되었는데 얼마 하지도 못하고 그만두게 될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것도 타이로 말이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위기가 닥쳐오자 꽤 똘똘한 답을 찾아낼 수 있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은 주식 투자로 돈을 버는데 방해만 된다. 다 버리자.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나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을 버리고 새롭게 쌓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시도했다. 나의 숱한 노력에도 모든 시도가 좋은 결과로 이어지진 않았고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매매일지가 나에게는 일기였고 시장이나 종목을 어떤 식으로 이해했고 어떻게 전망했으며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솔직하게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시장과 맞춰보기 시작했다. 이 실천이 가능했던 것은 나는 한낱 대리일 뿐
뿐이고 지금 당장 돈을 벌지 않아도 된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마음껏 활용해서 나를 만들어 나가면 된다 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상대적으로 실적 부담이 적은 대리라는 위치에서 나는 주어진 시간을 10분 활용하며 생각을 다듬기 시작했다. 새롭게 생성하기 시작한 생각의 토대는 아이러니하게도 나와 다른 사람들의 오류였다. 똑같은 실수를 3번 이상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방향성을 그렇게 설정해 주었는지 모른다. 실수와 오류를 거울로 삼아 생각을 하나씩 다듬어갔다. 이렇게 만들어진 내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은 나는 시장의 판단을 이길 수 없다 였다. 내가 아무리 저평가 혹은 고평가라고 떠들어 봐야 시장의 참여자들이 사고 팔며 내린 결론보다 정확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우친 것이다. 수많은 오류를 확인하고 검증하며 내린 두 번째 결론은 시장은 언제나 방향을 알려주기에 시장의 이야기만 잘 듣고 시장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였다. 시장이 들려주는 가장 확실한 목소리, 추세. 하나의 상황을 예로 들어보자. 주식시장에는 경기에 민감한 어떤 산업의 주가 추세가 가장 돋보이고 있다. 특히 소재, 산업재 섹터가 가장 뚜렷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더불어 증시 외적으로는 원달러가 하락 추세, 즉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시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지금 경기가 매우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이 좋은 경기는 기업들의 투자에서 비롯되고 있고 우리나라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좋은 상황이다. 모든 자산을 추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순간 시장은 나에게 수많은 투자 힌트를 준다. 경기가 어떤 상황인지, 주도주가 무엇인지도 다 알려준다. 그래서 투자 의사결정은 말 그대로 지금 시장이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기만 한다면 성과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나는 이런 방식의 추세 추종 투자를 하면서부터 마법처럼 모든 국면에서 주도주를 내 포트폴리오로 가져올 수 있었다. 저자님이 추세의 관점에서 보면 시장은 나에게 수많은 투자 힌트를 준다는 얘기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 경기 민감주, 즉 자동차, 반도체, 조선, 화학, 항공, 운송, 석유화학 등을 말하는데 이런 경기 민감주는 말 그대로 경기가 좋을 때 상승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경기 민감주가 추세를 형성하면서 강하게 상승하고 있다면 그 추세를 보고 우리나라의 경기 상황이 좋구나 또는 경기가 좋아지고 있구나 라고 추세를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추세가 가장 뚜렷하고 가장 강한 종목이 주도주 종목이 됩니다. 저자님은 시장이 말하는 추세를 따라 그런 주도주 종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추세 추종 전략의 투자 철학. 나 같은 경우 시장이 나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효율적 시장 가설, 즉 추세를 받아들였다. 다만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추세를 중심으로 투자를 했다. 애플이라는 회사를 예를 들어보자. 애플의 시가총액은 4,500조가 넘고 이 주식을 거래하는 사람들은 전 세계에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이는 사고 파는 과정을 통해 정의되는 시장 가격에 왜곡이 발생하기 힘든 까닭이기도 하다. 또한 애플 같은 회사에 대한 정보는 비대칭성을 갖기 어렵다. 수많은 전문 분석가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플 같은 회사에 시장 가격의 왜곡을 이용하는 비효율적 시장 가설의 적용은 사실상 어렵다. 쉽게 말해서 추세 추종 전략은 신뢰도가 높은 추세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신뢰도가 높은 추세라고 하는 것은 중소형주보다는 중대형주 또는 대형주 중에서 추세를 형성하는 종목이 더 안정적이면서 신뢰도가 높은 추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주는 큰손 투자자들에 의해서 주가가 좌지우지 될 수 있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쉽게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종목 중에서 추세를 형성한다면 이 추세는 신뢰할 만한 추세이고 이런 추세는 완만하지만 길고 오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돈으로 형성이 된 추세는 쉽게 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쪽에서 스마트머니의 유입이 확인되죠. 이렇게 상승 추세를 그려나가다가 조정, 다시 상승, 조정, 상승, 조정했다가 다시 이 중요한 라인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이 나왔죠.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스마트머니가 유입이 된 이유가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괜히 이렇게 여기에서 이런 종목에 큰 돈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라인을 뚫을 때도 여기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거래량이 곧 돈인 거죠. 돈들을 쓰면서 이렇게 추세를 올렸습니다. 대형주 같은 경우에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되면은 이런 추세는 신뢰할 만한 추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 안에서 타점을 돌파 타점이나 눌림목 타점, 아니면 이렇게 전고점을 뚫기 전에 이런 흐름에서, 이런 부분에서 잡을 수도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이렇게 추세가 형성된 초기에 잡는 게 가장 좋은데, 이런 추세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도 충분히 잡아서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이렇게 스마트머니가 유입이 되고 이렇게 상승 추세 흐름으로 나아가는 종목은 추세 매매하기 괜찮은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스마트머니에 유입이 된 종목들은 이렇게 상승 추세를 타면 계속 조정이 나오더라도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추세가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이어질지 내려갈지는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를 지금 타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기에서도 스마트머니 유입, 상승 추세가 지속이 되고 중요한 라인을 뚫어주면서 본격적인 상승. 여기에서도 스마트머니 유입, 조정, 스마트머니 유입이 되면서 조정, 중요한 구간을 돌파하면서 본격적인 상승 나왔죠. 그래서 상승할 때 거래량 터졌고, 이쪽에서도 상승할 때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그러면서 상승 추세, 그러면서 상승 추세. 패턴이 비슷하죠. 주식 투자의 중요한 3단계 과정. 주식 투자의 과정은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 트레이딩이라는 매우 중요한 3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자산 배분은 얼마큼의 주식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고,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는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트레이딩은 결정한 이 종목을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 것인가를 결정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 구성 및 관리, 트레이딩, 이 세 가지의 과정 중 실제 내 수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학자들의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 결과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단계는 다름 아닌 자산 배분이었다. 투자 성과에 자산 배분은 보통 80% 내외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거의 절대적인 영향이며, 그래서 자산 배분이 중요하다.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강력한 위기에서도 손실을 내지 않은 비법은 다른 게 아니었다. 그저 주식을 거의 하지 않았을 뿐이었다. 어떻게 보면 자산 배분의 승리인 셈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주식은 저평가된 주식도 아니고 성장성 있는 주식도 아니며 세상을 바꾸는 주식도 아니다. 오로지 오르는 주식뿐이다. 결국 주식은 주가가 오를 때만 그 효용이 발생한다. 내가 주식의 효용에 대해 말하는 이유는 이 효용을 기준으로 주식 투자를 결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효과적인 자산 배분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의 효용을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명료하게 알려주는 것이 추세라고 생각한다. 가령 경제지표의 추세가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주식시장의 상승 추세를 보이는 개별 종목들이 많다면 이는 지금 시장이 좋은 주식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주식시장이 지금 열심히 투자해 라고 말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시장의 이야기에 따라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된다. 즉 이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도 괜찮다는 뜻이다. 반대로 경제지표와 다른 금융시장 가격지표가 경기가 좋지 않음을 향하고 있고 주식시장에서 상승 추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거의 없다면 이는 시장이 좋지 않으니 투자를 열심히 하지 말라는 주식시장의 이야기이다. 애써 미래를 예측하지 않고 그저 주식의 비중을 낮게 가져가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극단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보유 주식을 현저하게 줄임으로써 손실을 방어할 수 있다. 반대로 좋은 시장이 도래했을 때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결국 추세라는 변수를 이용하면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인 자산 배분이 훨씬 수월해진다. 추세 추종 투자 전략의 큰 장점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저자님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강력한 위기에서 손실을 내지 않은 이유가 그저 주식을 거의 하지 않았을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추세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 하락장이나 위기 상황에서는 거의 모든 종목이 상승 추세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하락 추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추세 매매를 할 때 실제 매매할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추세의 관점에서 보면 하락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이 많이 없기 때문에 비중이 축소하게 되고, 상승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상승 추세를 타는 종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중이 확대되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투자의 핵심은 상승장에서 기회가 있을 때 많이 벌고 하락장에서는 리스크 관리를 잘 하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주식시장에서 승자가 됩니다. 위험 관리. 최악으로 치닫지 않고 버틴다면 주식 투자는 반드시 성공한다. 이 문장은 내 주식 투자 성공의 첫 번째 명제이다. 속된 말로 죽지만 않고 버티면 언젠가는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 투자자의 경우 계좌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70% 이상, 나와 같은 프랍 트레이더의 경우 회사가 정해준 손실 한도를 넘어서면 운용이 중단되고 더 이상 일을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직관적인 기대 수익이 아닌 위험 관리이고, 이는 내가 위험이라는 주제를 꺼내든 까닭이기도 하다. 위험은 내 판단이, 내 예상이, 내 포지션이 틀리는 것이다. 세상 일은 모두 다 알 수 없듯 투자의 세계에서도 위험이라는 것은 제거할 수 없다. 즉 위험은 제거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가령 내 포지션이 잘못되어서 위험에 노출된다고 해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것을 막는다면 위험은 관리된다는 얘기다. 실제 있었던 일을 예로 들자면, 자산운용사에서 10년 넘게 일했던 펀드 매니저가 내가 있던 부서에 프랍 트레이더로 온 일이 있다. 그 친구의 운용 규모는 500억 원이었고 월간 손실 한도는 15억이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자산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로 일했던 것처럼 오자마자 주식을 90%까지 채워버렸다. 그런데 일시적으로 증시가 약 7% 정도 조정을 받았다. 물론 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었다. 7% 정도 조정을 받았다고 해서 이 친구의 관점이나 판단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볼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 친구는 운용 첫 달에 30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했고 운용 중단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이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다. 즉 위험 관리를 잘못한 탓이다. 투자의 세계에서 위험은 내가 틀리는 것이기에 우리는 언제든 틀릴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이 틀릴 수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틀렸을 때 최악으로만 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투자의 세계에서 필요한 위험 관리이다. 개인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종목이든 10% 정도의 손절은 늘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10%의 손절이 3번 연속된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의 계좌는 꼴도 보기 싫을 만큼 큰 손실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나 3번 연속 손절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그 역시 언제고 나타날 수 있다. 그러니 이 모든 상황에서도 최악으로 치닫지 않으려면 수익을 제대로 쌓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 비중을 100% 꽉꽉 채우지 말아야 한다. 또한 한두 종목에만 집중해서도 안 될 것이다. 그래야 3번 연속 손절을 할지라도 여러분의 계좌는 안정적일 것이고 최악의 상황으로 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식 매수하기에 앞서 무조건 수익을 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이 거래에서 실패했을 때 얼마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가부터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주식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때는 주가가 더 이상 추세적으로 오르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뿐이다. 상승하는 추세가 유지되는 동안 포지션을 유지하고 상승하는 추세가 사라지면 포지션을 없앤다.
주식을 사는 관점도 마찬가지이다. 주가가 가치 대비 저렴해서도 아니고 미래가 기대되어서도 아니다.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고 이후에도 오름세를 유지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을 때 산다. 아무리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의 주식이라 하더라도 주가의 상승이 추세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지 않는다.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팔 때 추세의 관점을 가지면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도 아주 단순해진다. 추세적으로 오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만 판단하면 되기 때문이다. 어떤 주식에 물려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주식의 효용이 무엇인지 상기한다면 하락하는 주식과 오르지 못하는 주식은 형태는 달라도 결국 똑같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주식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주식 투자를 추세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면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어렵다는 위험 관리를 단순화할 수 있다. 내가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한 그때 추세 추정 투자 전략에 정착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주식 투자는 확률 게임이 아닌 손익비 게임. 나는 20년 넘게 현역으로 활동하면서 수많은 후배 운영력들을 봐왔다. 잘하는 운영력과 그렇지 않은 운영력은 결국 수익이 잘 나는 시장에서 수익을 냈는가 라는 문제에서 실력이 갈린다. 잘하는 운영력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익을 잘 낸다.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손실 관리도 잘해서 결국 좋은 성과를 얻는다. 이것이 실력 차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명절에 친척들끼리 혹은 친구들끼리 고스톱을 친다고 가정해보자. 꽤 오랜 시간 고스톱을 친다면 결국 3명의 승률은 33%로 엇비슷할 것이다. 그런데 결과로 보면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따고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잃는다. 승률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러한 차이가 나는 건 돈을 딴 사람은 딸 때 쓰리고에 독박을 씌워가면서 크게 땄을 것이고 돈을 잃은 사람은 딸 때 홍단 3점, 고돌이 5점 스톱으로 소박하게 땄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주식시장에도 적용이 되는 머니게임의 진실이라 생각한다. 10개 종목에 투자했을 때 반드시 7개, 8개 종목에서 수익이 나야 주식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건 아니다. 무엇보다 그 높은 승률이 반드시 고수익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다. 오히려 10개 종목에 투자했는데 7개 종목에서 손실이 나도 3개 종목에서 수익이 크게 난다면 오히려 더 높은 수익이 발생한다. 나는 추세적으로 오르는 것이 기대되기 때문에 주식을 사고 그 주식이 추세적으로 오르는 것이 종료되었을 때 판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아주 높은 확률로 그 기간에 가장 강한 가장 핵심적인 주도주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주도주도 어차피 추세적으로 오르는 주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박주가 아닌 주식은 상승 추세에서 조기에 탈락할 것이고 그때 주식을 팔면 비록 손절매이지라도 제한된 손실일 것이다. 조금 극단적으로 가정해서 10개 종목을 이런 식으로 투자해서 6, 7개가 조기 탈락하는 주식이라고 해도 그 손실은 제한될 수 있다. 대신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주식을 추세가 종료될 때까지 유지한다면 거기에서 오는 수익은 6, 7개의 손실을 메우고도 남을 것이다. 계좌 전체적으로는 아주 고수익이 되는 것이다. 추세를 추종하는 전략을 가지면 주식 투자를 승률의 게임이 아닌 손익비의 게임으로 전환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여러분들이 이것만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1. 투자의 세계에서 위험은 내가 틀리는 것이다. 2. 그래서 위험은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것인데 그 관리의 목적은 최악으로만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3. 손실을 보는 것만이 위험이 아니다. 기회를 잡지 못하는 기회비용을 놓치는 것 역시 손실을 보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위험이다. 실제 사례 속에 주도주 살펴보기. 주도주가 실제로 어떤 것인지 과거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우리나라 증시 역사 중 일정 기간에 가장 강한 상승을 보였던 시기는 2005년부터 2016년 800에서 2000까지 상승이 나온 구간일 것이다. 2005년부터 2016년의 증시 상승기는 중국에 의해 형성된 증시 상승기였다. 우리나라는 내수가 큰 나라가 아니기에 해외 수요의 변화가 생겨야만 경기의 변화가 오고 주식시장이 움직인다. 이 시기 역시
중국의 산업화에 따른 우리나라의 경기 확장기, 증시 상승기였다. 지금은 G2라고 불릴 정도로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중국이 본격적으로 세계 무대에 진입한 것은 2001년 12월 WTO에 가입했을 무렵이다. 그렇게 중국은 WTO에 가입을 기점으로 본격 산업화를 시작하게 된다. 당시 중국의 최우선 과제는 산업화와 도시화였다. 산업화와 도시화란 결국 도로를 짓고 건물을 지어 도시로 발전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당시 중국은 시멘트를 생산하는 공장이나 철강 제품을 만드는 제철소 등 산업화, 도시화를 감당할 만한 산업 제반 시설이 부족했다. 화학 공장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필요한 소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최고의 수혜를 누렸다. 당시 우리나라 경기를 이끈 산업은 조선업과 철강업이었는데 정말이지 엄청나게 수출을 했다. 각종 원자재를 해외로부터 수입하려면 이를 운반할 수 있는 배가 필요했고 우리나라 조선업은 초호황기에 진입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 증시는 2005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꾸준히 상승하게 되는데 이때의 주도주가 바로 조선주, 철강주, 각종 원자재 관련주였다. 현대중공업의 전신인 HD 한국조선해양과 포스코가 대표 주도주였는데 당시 HD 한국조선해양은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포스코는 20만원에서 70만원까지 상승하며 증시 상승세를 이끌었다. 더불어 이러한 주도주들이 상승을 종료하면서 전반적인 1차 사이클이 마무리가 된다. 다음 증시 사이클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이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전 세계 경기는 심각하게 위축되어 있었지만 중국의 투자는 멈추지 않았다. 중국은 지속적인 산업화, 도시화의 투자를 이어갔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중국 인민들의 소득 증가로 이어졌다. 산업화, 도시화 속에 늘어난 일자리는 인민들로 하여금 서구화된 집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 소득이 갑작스럽게 증가하게 되면 사람들은 보금자리, 즉 집을 사게 된다. 집을 사고 나서도 경제가 유지된다면 그때부터는 소비를 시작한다. 그 첫 번째 소비가 바로 자동차 등의 내구재이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중국의 내구재가 처음으로 크게 확장하는 시기인데 마찬가지로 당시 중국 안에는 경쟁력 있는 제품이 없었다. 지금이야 경쟁력 있는 상품들이 많지만 당시만 해도 한국과 일본 등과 상당한 기술적 격차가 있었다. 게다가 중국은 전통적으로 반일 감정이 있는 나라이기도 해서 중국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 내구재를 수입하기 시작했다. 이에 우리나라 증시는 2년 동안 1000에서 2000포인트까지 상승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상승세를 보였는데 당시 주도주는 많이들 기억하고 있는 차화정이다. 자동차, 화학, 정유의 준말이죠. 중국은 자동차 소비와 함께 휘발유 및 각종 석유 제품의 소비가 급증했고 가전 같은 내구재 생산에 따른 각종 화학 제품의 소비가 급증했다. 당시 현대차의 주가는 2년간 6만원에서 26만원까지 상승하며 증시의 주도주가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 구간으로 소득이 늘어나 내구재 소비까지 했는데도 여전히 가계에 여유가 있다면 사치상 소비재로 소비가 이동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여기서 말하는 사치상 소비재란 명품, 화장품, 해외여행 등을 말한다. 기간으로 보면 2012년부터 2016년 정도까지이다. 당시 주도주는 중국의 사치상 소비재의 수혜를 받던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같은 주식이었다. 그 시절 아모레퍼시픽은 10만원에서 40만원까지, 호텔신라는 5만원에서 14만원까지 뜨거운 주가 상승을 기록했다. 시장의 추세를 보는 법, 추세 추종 투자 전략에 대해 늘 얘기하다 보니 추세 보는 법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다. 추세란 누가 봐도 뚜렷하게 보이는 하나의 방향성이다. 그런즉 있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보면 된다. 이 부분부터는 책에 있는 예시가 좋기 때문에 책 예시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봐도 상승 추세인 게 보이죠? 이게 바로 추세입니다. 이거는 딱 봐도 하락 추세인 게 보이죠? 이게 바로 하락 추세입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분간이 잘 안 되죠? 여기는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다가 하락했다가 헷갈립니다. 맞죠?
이런 게 바로 비추세라고 하는데 책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추세가 비추세이다. 어디에서는 상승도 보이고 어디에서는 하락도 보인다. 그래서 이러한 추세를 비추세라고 부른다. 핵심은 누가 봐도 같은 답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추세이다. 반대로 누가 봐도 어렵다면 그것은 곧 비추세가 된다. 나는 단 3개의 추세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상승 추세, 하락 추세, 그리고 비추세가 그것이다. 이 3가지만 잘 구분하면 된다. 추세가 바뀌는 순간, 변곡점 이해하기. 추세 추종 투자는 추세에 순응하고 대응하는 투자 전략이기에 결국 중요한 것은 변곡점에 대한 이해와 대응이다. 변곡점은 추세가 변하는 지점 혹은 추세가 새롭게 형성되는 지점을 뜻한다. 물론 완벽한 변곡점의 판단 기준은 없지만 내 경험상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던, 그래서 이것만 실전에 제대로 적용해도 큰 무리가 없었던 변곡점에 대해 설명하겠다. 변곡점의 종류를 하나씩 다루기 전에 변곡점의 기본적인 관점부터 살펴보겠다. 첫 번째는 변곡점으로 파악할 수 있는 가장 뚜렷한 시그널인 기울기이다. 기존의 추세보다 더 강한 기울기를 가진 반대 흐름이 형성될 때 변곡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특히나 추세가 변하는 변곡점에서 더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한 번의 변곡점으로 추세가 완전히 변하지 않고 순차적으로 나타나면서 추세가 바뀐다는 것이다. 긴 추세일수록 완전한 변곡점은 한 번에 나타나지 않고 여러 번에 걸쳐 순차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셀 사인이죠. 강한 매도 신호, 책에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급격한 기울기로 하락하는 경우가 변곡점일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렇게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완만한 기울기로 떨어지는 것은 조정이고 추세가 지속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추세가 완전 꺾이는 것은 팔아야 되는 변곡점이 되는 거죠. 기울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예시를 보면은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급격하게 이렇게 떨어지죠. 그래,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아무래도 변곡점 신호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 맞고 다시 또 떨어지고, 이런 게 바로 2차 변곡점이죠. 매도의 변곡점은 이렇게 기울기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런 기울기를 변곡점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끌어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게 100%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완만한 기울기로 하면 다시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다는 거고, 이렇게 많이 꺾이면은 다시 치고 올라갈 때 그 일상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떨어지니까 팔아야 되는 이런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숏 커버 사인, 하락 추세 종료 변곡점인데, 이거는 반대 개념이죠. 이렇게 하락 추세를 했다가 급격한 기울기로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하락 추세가 어느 정도 일단락 되었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그런 변곡점 신호입니다. 이렇게 하락 추세했는데 완만하게 상승한다면 다시 떨어질 확률이 높고, 이렇게 급격한 기울기로 상승이 나오면은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다시 치고 올라갈 확률이 높은 거죠.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나왔다가 저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는 거지만은 확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변곡점 사인이 나오면은 하락 추세에 나왔는데 이렇게 급격한 상승이 나오면은 이제 어느 정도 하락은 마무리가 되었구나, 되어가고 있구나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완만한 상승이 나온다면 조금 더 하락이 남았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롱 사인, 상승 추세 전환 사인, 매수 신호입니다. 상승 추세가 형성되는 변곡점이라는 뜻이고, 상승 추세가 형성된다면 추세 추종을 하는 입장에서 포지션을 진입해야 하는 매수의 시그널이 된다. 전고점을 뚫으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죠. 이런 느낌입니다. 카카오 일봉인데 바로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상승, 전고점 뚫고 돌파, 그리고 조정, 다시 전고점 뚫고 돌파, 조정, 다시 전고점 뚫고 돌파, 비슷한 느낌이죠.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계속해서 이런 게 매수 신호가 되는 거죠. 숏 사인, 대차 매도 신호. 마지막 변곡점은 롱 사인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본격적인 하락 추세 형성이 예상되는 변곡점을 뜻한다.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저점을 깨고 계속 내려가는 그런 게 바로 숏 사인입니다. 바로 삼성 SDI가 그런 느낌이죠. 여기에서 저점을 깨면서 계속 내려가죠. 다시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저점을 깨고 내려가고, 계속 내려가죠. 비슷한 느낌이죠. 이렇게 저점을 깨면서 내려가는 것은 숏 사인이기 때문에 공매도 또는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팔아야 되는 신호가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보자면 이렇게 상승 추세를 하다가 급격한 기울기로 하락을 하는 게 셀 사인 변곡점이고, 이렇게 완만한 거는 조정, 그리고 숏 커버 사인은 이렇게 하락 추세 중에 급격한 상승이 나오는 이런 경우는 하락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는구나 생각하는 신호고, 이렇게 하락 중에 완만한 상승을 한다면 조정이죠. 그러니까 하락 추세가 계속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거고, 이렇게 전고점을 뚫으면서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매수 신호인 거죠. 요런 거, 요런 구간, 요렇게 돌릴 때 요런 구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돌파 구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릴 때 들어가거나 돌파 구간, 돌릴 때 들어가거나 돌파 구간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락은 전저점이 깨지면서 계속적으로 하락 추세가 나오는 숏 사인이죠. 팔아야 되는 신호인 거죠. 전저점이 계속 깨진다면 좋지 않은 신호죠. 이런 거 계속 깨지는데 들고 있다가 보면 삼성 SDI가 물론 좋은 종목이죠. 근데 좋은 종목이더라도 이렇게 셀 사인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보유를 하고 들고 가면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량주라고 해도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셀 사인이 나오면은 일단 수익 실현이나 손절매를 해서 손하기는 일단 피해가는 게 현명한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계좌를 지켜야 다음에 기회가 왔을 때 기회가 잡을 수 있겠죠. 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이크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